자,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그 박시영 TV 네. 단독으로 요즘에 유튜브나 언론사들이 단독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좀 단독을 한번 단독이 해보죠. 단독. 네. 오늘 단독 몇 개 나갑니다. 화면 구성이 신선한데요. 야, 원래 한 분이 이게 좀 밝은 기운이 오는 것 한 분이 같은데. 추가되니까 확실히 풍성해집니다. 지금 본인 PR 하신 아니 거예요? 그렇지. 여기가 막 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가운데로 갔어요 이렇게. 네. 위원장님께서 싱그럽습니다. 가지고 원래는 시작은 저희 셋이서 하고 이제 네. 중간에 합류를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은 아니, 처음부터 원래 이제 하셨으니까. 거무급을 영입을 하면 네. 초반부터 합니다. 이게 유튜브계가 무한 경쟁입니다. 네. 잠시 손 놓고 있으면 훅훅 들어옵니다. 네, 우리 저 늘 같이 하는 내부자들 고정 멤버들이죠. 이지은 위원장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김규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그 요즘에 유튜브의 신성 김지호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당에서 뭘 안 맡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임명받았고 도당. 뭐 중앙당도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텐데 먼저 이제 요즘에 말이죠. 네.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로 시작해서 아유, 끝날 때도 김건희야. 하루가 끝나는 것도. 이슈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진짜 김건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슈를 먹어버리잖아. 네. 블랙홀이야. 네, 맞아. 덮어버려. 네. 그리고 이제 종류가 진짜 백화점식인데 맞아. 종류도 그래. 다 종류도 그래. 주제가 어. 신상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좀 명품 신상이다 보니까 그 이슈 파이팅이 막 그 트래픽이 한 번씩 나오면 막 대단합니다. 이렇게 팍팍 튀는데 야 진짜 그 말씀 진짜 맞네. 진짜 백화- 너무 많아 종류가. 네. 야 우리가 요즘에 지금 다 잊었는데 뭐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명품 빼. 그다음에 뭐 그 관저, 학력 위조부터 위조. 네. 관저 뭐 수주 네, 네. 의혹부터 시작 엄청 많잖아요. 고속도로. 네. 고속도 양평 그것도 있네. 아 참. 각 산임위에서 다 있어요. 다 지금. 있어 네. 진짜. 야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됐는데 네. 김건희 끝장 국감으로 음. 설정한 것 같아 민주당이. 네.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의 끝을 보겠다 이번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맞는 것 같아요. 부의원. 이 정도로까지 다방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 그 모든 걸 다 알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모든 국정에 다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 맞죠? 그러니까 진짜 예. 국정감사야. 국정감사. 예. 야 요즘 근데 김건희 씨 요즘에 표정이 안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대요. 멍하니 있다고 행사장에 나오면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정신줄 놓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야 지금 네. 고민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필리핀 가니까 얼굴이 활짝 폈어. 아, 진짜. 너무 밝게 웃고 야, 나 있어. 그거 보면서 중앙일보가 예. 김건희 씨 옷 있잖아요. 네. 예. 옷이 뭐 멋있었다. 필리핀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걸 아직 기사로 쓰고 아직도. 있는. 아, 그래서 아직도 밖으로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군의 날 때 행사 때도 이 경례하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가요? 저는 명태균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뭐 7분 뭐 7가지 중에 하나가 맞아, 맞아. 터졌다는가 6가지 네. 하나인가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했잖아요. 네. 지금 터진 거는 6, 7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다. 칠불산 줄 알았습니다. 아니, 7가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 실제로 명태균으로 시작해서 명태균은 끝날 수 있어 이 정권의 운명이.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못지않은 일들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박시영만의 분석 한번 이야기. 기대됩니다. 궁금하네요. 먼저 오늘의 국감 시작됐는데 네. 전방위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에 대한 포문을 열었는데 오늘 서영교 전 최고위원 네. 법사위잖아요. 오늘 굉장히 시원한 진짜 네. 너무 시원한 멋있었어. 진짜 잘 네. 네, 잘했어요. 오늘 그 영상 장면 하이라이트 한 3분 정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건에 478명 증인 채택한 그런 수사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막무가내식 무자비한 검찰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전현민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전현민이 누굽니까? 전현민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 노희복 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역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승철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노희복은 여러분을 함께 와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관이 노희복입니다. 그리고 이승철은 바로 실무관입니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수시로 분들의- 자료 제공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차장님 자주 오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성환 아십니까? 김성환. 정진욱 아십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법원, 우리 국회 행정실장이에요. 맨날 보시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김문기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정진욱입니다. 모르시잖아요. 맨날 보는데 와서 항상 얘기 듣고 발언, 시간 재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정진욱이에요. 박동찬 아십니까? 박동찬. 전문위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동찬 전문위원.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중에서 누굽니까? 몇 번째 있는 사람입니까? 몇 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함만 알고 있고요. 얼굴하고는 매치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게요. 온 세상에 김문기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다 대요. 근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리고 오신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협력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협력관하고 몇 번 만났는데 또 기억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협력관도 기억을 못하고 행정관도 기억을 못하고 실무관도 기억을 못하고 2,000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 3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3분 전에 더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이 이분입니다. 혹시나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또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느냐? 그것도 방송에서 물었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사건이 있어서 요즘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한 대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법 허위 사실이라며 기소를 하는 나쁜 검찰들 오늘 제가 낱낱이 증명을 합니다. 제발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보고를 봤는데 오늘 이름하고 얼굴하고 처음 맞췄습니다. 저도 이름을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 아, 진짜 빌드업 최고. 아니 마이크를 꺼도 다 들려.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습니다. 원래 그래 정치인들이 너무 잘 들려요. 물림통이 좋아야 돼. 네. 야, 네, 오늘 이제 저 서영교 최고가 두 가지를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478명 성남 FC 증인 이 숫자를 제기하면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렇게 많이 증인 채택한 거 본 적이 있냐? 처음 본다. 처음 네, 본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김문기 사례를 네. 가지고 꼬집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국회 협력관, 뭐 행정관, 전문위원 이름 쭉 부르면서 너 아느냐? 법원행정처장이면은 대법원장에 이어서 법원 서열 2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국회 나가 있는 파견 자기 직원들한테 맨날 보고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름 기억 안 나죠. 근데 이름을 그래도 모른다.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하이지를 어떻게 어떻게 다 하냐고. 알아.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맞는 말인 게 저는 사실 이거를 이 담당 재판부에서 좀 이걸 꼭 시청을 했으면 네. 하는 바람이 또 있고 근데 오늘 또 법원 할 때 이걸 해가지고 좀 아쉬운 거는 지금 18일 21일 날 검찰 국감이 있는데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이제 자기 소속 직원들 이름 외우느라고 외우고 지금 있겠네.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아 그럴 때는 또 다른 다르게 질문으로. 물어보면 돼. 또 준비를 해야 돼.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이 검찰이 또 그런다고 해서 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워낙 좀 오만방자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왜 외워? 내가 왜 준비해?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해 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재명 뭐 대표님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3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김문기 씨가 정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그럼 제가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카톡으로 대화를 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카톡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네. 아,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예, 거. 그게 아. 14만 5천 명이 있는데 14만 5천 명한테 카톡을 보냈다 이거예요. 야, 그거 그래서 나한테도 와. 그런 거는. 그래서 친분이 있다고 우기는데 정말 너무 너무 말이 안 혈압이 되지. 올르더라고요. 야, 그거 어. 진짜 너무 심했다. 예. 진짜. 그걸 증거라고 막 그래서 난리 났어요. 아니 이재명 도지사님 카톡 자체를 안 쓰세요. 워낙 그 사찰 의혹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걸 안 쓰시는데 카톡 증거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런 아니,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 팀들, 네. 김지호 팀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하도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늘 컴퓨터를 가져가고 이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가세요 하는 심정으로 투명하게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다. 그런데 무슨 불법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경기지사 때 뵀을 때. 아니 저희는 사실 대한민국의 헤즈볼라요. 이게 글로 써서 전달해야 돼. 뭐 모든 내용이 뭐 감청이나 뭔가 압수수색 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저렇게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잘 꼬집어 주셨고 서영교 최고 화이팅 하시고요. 저렇게 파이팅 넘치는 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명태균 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됐죠. 네, 네. 예. 그때 한참 뭐 탄 네.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제가 봤을 때 그 10몇 퍼센트 포인트 다른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이 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뭐 10몇 퍼센트 포인트 더 많이 높게 나왔다 이런 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있을 수가 없다. 보통 그런 거는 오전 오후 시간대를 그 저녁 조사를 안 하고 오전 오후 보수성에 강한 시간대 보수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 시간대 조사하더라도 많이 차이 나야 5, 6% 포인트 보통 차이가 나거든요. 이 10% 포인트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DB를 만지작거리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그때 RDD 방식을 썼던 PNR 네.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간다. 미래한국소 그 얘기 제가 뭐 했어요. 그때 하셨죠. 표본 네. 추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RDD하고 이제 그 안심번호, 네, 받는 방식.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 주목한 건 뭐였냐면 미래한국 연구소와 PNR을 유심히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를 텐데 미래한국 연구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회장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그 스픽스에 어제 강혜경 전 보좌관이 출연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강혜경 씨 관련해서는.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냥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공포용 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 공포용이라는 뭔 얘기냐면 언론사하고 손을 잡거나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외부에 공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밖으로 조사 결과를 그 드러내는 요건이 엄격해서 요건이 언론사를 엄격한 깨야 거예요. 된다. 그때 아니 말씀. 언론사를 깨하는 것도 있지만 네. 자체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조사기관이. 근데 선거 여론조사를 등록을 하려면 등록 기준이 있어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뭐 연구원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은 3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뭐 매출이라든가 조사 횟수 이런 기준을 통과를 해야 그것을 심사해서 또 실사를 나와봐요.
그 ARS 조사 시스템이라든가 전화면접 조사 시스템이랑 친구했던 내역에 맞게 준비가 돼 있는지를 실사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나와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허가를 합니다. 이 업체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할 수 있다라고 자격을 부여해요. 그게 지금 PNR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언론기관과 손잡고 선거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표용 조사를 하는데 공표용 조사를 하면 대부분 안심번호를 하거나 아니면 RDD 두 방식이 있는데 네. PNR은 공교롭게 RDD 방식으로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때 거의 90% 이상을 RDD 방식으로 했습니다. PNR은 뭐 프라임 경제, 뉴데일리, 뭐 고성국 TV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 전에는 머니투데이하고도 하고 맞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님이 RDD 방식으로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지. 그 얘기를 했죠. 잘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PNR은 RDD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원래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안심번호라는 게 상식적인데 왜냐하면 표본의 정확성이 있으니까. 근데 유독 RDD를 많이 했어. 그게 의심쩍었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뭐냐면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못해.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왜? 연구원이 3명이 없거나 그동안에 실적이 안 돼서 못한 거야. 근데 오늘 강혜경 전 보좌관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발언한 바에 의하면 직원이 자기 혼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지. 네. 선거 여론조사를 신고를 못 하지. 네. 직원이 3명, 연구원이 3명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공표용 않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공표용 조사를 못 한 거야. 못 하기 때문에 이들은 뭘 했냐면 비공표 조사를 틈틈이 한 거예요. 그럼 비공표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선거 여론조사 중에 비공표용 조사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신고를 합니다. 네. 질문지를. 다만 밖으로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문지 문항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 그건 뭐 용인을 해줘요. 우리가 볼 수가 없네요. 그거. 없죠. 예. 공표를 안 하니까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건 뭐냐면 그러면 외부는 모르는데 자 조사를 했어. 근데 예를 들면 튀는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의심적인 건 뭐냐면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동안에 이 표본의 문제점 때문에 4번이나 고발을 당한 거예요. 네.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보도를 한 거예요. 네. 2019년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발이 4번 당했는데 과태료 1번, 경고를 3번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19만 개를 이용해서 처벌을 한번 받았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RDD는 랜덤하게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확보한 DB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들통이 나냐면 만약에 경남 도지사 선거를 했다. 네. 그런데 전화가 막 서울 사람 무슨 저기 전라도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전화가 막 빈번하게 오는 거지. 네, 네. 그럼 그 사람들 볼 때 나 뭐 경남 관련된 도지사 질문인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전화가 자꾸 와? 빈번하게 그런 게 오면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이상한 데서 여론조사 내 혹시 무슨 개인 정보가 유출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고발들이 들어가면 여론조사 심의에서 이상하다고 몇 건이 접수가 되면 그러면 조사를 갑니다. 조사를 하면 서버를 보게 돼요. 그럼 서버에서 DB 사용이 랜덤하게 RDD 방식이 아니라 특정 DB 자기들이 어떤 회사에서 만든 특정한 DB를 사용했다. 만약에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설명했듯이 조사를 했는데 자주 응답했던 사람들 네. 그러면 조사가 빨리 끝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수 편향 있는 자기들 뭐 당원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자기들 모르죠. 입맛에 맞는 입맛에. 그런, 그러니까 표본을 이게 갖고 있는 RDD 방식이 아닌 거예요. 거주지가 아닌 사람들도 조사했다고 들통이 났고 그다음에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경남 경북 지역구 여론조사에서도 자체 보유한 전화번호. 그게 뭐냐면 지역구 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 사용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RDD로 지역구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랜덤이니까. 랜덤이니까 전국 베이스잖아요. 네. 그걸 특정 지역구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몇만 분의 1 막 이럴 텐데 네. 몇 천만 분의 1. 그러겠네.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그러면 안심번호를 사용해야 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RDD는 전국 조사밖에 안 되는 안 되죠. 거네요. 엄격히 따지면 서울시 같은 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4분의 3 정도를 버리면 되니까 인구가 1000만 명, 그렇겠네요. 경기도 이런 건 가능하지. 네, 네. 일부러 버리면 되니까 다른 지역. 네. 광역 단위 큰 서울이나 경기는 할지 몰라도 돈이 좀 들어가지만
나머지 시군구라든가 기초 뭐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애초에. 네. 그런데 얘네들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심번호를 사용을 못해요. 왜? 안심번호는 공표용 여론조사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선거 여론조사 기관만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 여기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RD로 어떤 특정 지역구를 했다? 그러면 막 모은 거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걸린 거야. 그래서 애들이 고발이 돼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경고 3번 받고 과태료 1번 받았는데 그러면서 징계가 이미 4번의 과거에 불법 여론조사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 바로 미래한국연구소야.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짜 여론조사를 한 거지. 네. 쉽게 얘기하면 정확도가 떨어진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비공표 조사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지. 네. 야, 우리 조사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 좋게 나와. 나한테 거래해. 영업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공표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준석을 뭐 띄우는 조사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이준석이 당대표 경쟁력이 있더라 비공표로. 그러고 나서 이준석을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네. 그래서 PNR에서 공표용 조사를 한 거야. 네. 아니, 비슷한 문항으로 짜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네. 그런데 질문이 여기 퀘스천은 뭐냐면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 그 강혜경 전 보좌관이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직원이 혼자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사용한 여론조사의 DB는 RDD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했는데 그 RDD 표본을 어떻게 구축했냐 이거야. 진짜 RDD 랜덤이냐 아니면 그렇지. 뭔가 기존에 조작된 구축된 자기네 어디 입맛에 어쨌든 맞는 표본이냐. 자기가 구축했는지 구축한 아니면 건지. 과거 전직 직원이 계속 구축한 걸 네. 사용한 건지 아니면 명태균이 갖다 준 건지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강혜경 전 보좌관이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첫째. 네. 두 번째는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DB를 PNR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명태균이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비공표는 네. 비공표는 미래한국연구소, 공표는 PNR 이렇게 지금 두 군데를 활용한 거거든 사실상 보면. 네. 근데 PNR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뉴스토마토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뭐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뭐 누가 손을 탔는지는 모르겠다. 뭐 그런 맞아요.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어요. 설계된 거에 자기가 거기에 올라탄 것 같다는. 그러면 얘기를. 설계된 거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DB 문제거든. 맞아요. 왜냐면 설문 문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설문 문항이야 약간 꼬아서 한다 해봤자 몇 % 차이 안 나거든. 네. 그러면 DB에 있어서 윤석열 PNR 도 보수 쪽에서 우호적인 그런 네. DB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강혜경이 알고 있는 진실, 사실을 밝혀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PNR 대표도 뉴스토마토 인터뷰했는데 이 부분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그거는 뉴스토마토나 오늘의 어제 스픽스나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네. 그렇죠. 좀 깊게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저는 박시영 대표가 제가 여론조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강혜경 전 보좌관 그리고 PNR 대표가 밝혀주셔야 한다. 나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렇죠. 사실은 여론조사가 그 국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투표일 6일 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도 못하게 하는 깜깜이 거고, 선거 들어가죠. 예, 굉장히 엄격하게 여론조사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 PNR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게 공개가 되고 공표가 된 거라면 그 선거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고 대선이죠, 대선. 예.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를 지금 이제 강혜경 전 보좌관이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대선 즈음에 26회를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언론들이 보도한 거를 보면 뭐 9일 연속 3,000명에서 5,000명 걔네들은 면밀조사라고 명칭하던데 그런 명칭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봐요. 보통 아, 그래요? 심층조사 뭐 이렇게 이제 면밀조사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이제 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3,000명, 5,000명을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9일 연속. 그리고 총 26회를 해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선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또. 대선 그렇죠. 직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전 뭐 2, 3개월 전부터 한 게 아니라 네, 며칠 뭐 전. 한 달 사이에 엄청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또
공표용 여론조사는 PNR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것 외에 3,000명, 5,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은 수시로 윤석열한테 보고했고 보고로 올라간다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재촉하니까 빨리빨리 데이터를 줘. 막 이런 얘기를 네, 한단 네. 말이에요. 그 얘기는 윤석열 대표 후보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이 그렇죠. 사실이라면 네,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냐면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명태균이 만약에 제공했잖아요. 네. 자기가 돈 네. 받기로 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내가 윤석열을 좋아해서 내가 지지자기 때문에 막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조사 결과를 만약에 제공을 했잖아요. 그 범법 행위입니다. 정치자금법 자금법 위반으로 위반. 처벌받습니다. 과거에 울산시장 선거 때 강길구 그때 시장 선거를 그렇게 무상으로 조사 1회를 했는데 그것도 처벌을 받았어요. 조사업체. 일체의 사장이, 어떤 대표가. 뭐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것이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 기부지, 여론조사도 기부. 무형의 그렇죠. 정치자금. 무형의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이고 그 비용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주게 되면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네. 근데 그게 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받은 받는 사람도 사람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그 정치자금 받았잖아요. 무상으로 무형의 네. 자산을 네. 여론조사에 그런 거 한 번도 아니고 빈번하게 네. 그것도 통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1,000명 조사가 아니라 3,000명, 5,000명.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는 늘 따져볼 때 통상적인 기준을 많이 따져요. 보통 전국 베이스 1,000명 조사하잖아요.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간 거거든. 그거를 26회를 한 거고 3억 6천만 원 상당의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사인 간에 그렇게 거래가 있을 때 세금계에서 당연히 발행을 해야 하는 거고 무상으로 받은 사람 준 사람 다 이거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3억 6천이라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 명태균 씨가 내가 3억 6천 받아올게라고 하면서 청구서 들고 갔는데 그거 못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그냥 3억 6천 줬으면 되는데 왜 안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스타일로 보면 돈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요? 돈이 많은데. 진짜요? 그런 거 네. 많이 보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한 있는 법이에요 사람이 이게. 더해요. 그래서 부산. 나 이 사람들 진짜. 근데 자 그러면 하나 제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적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비공표 여론조사 밖으로 공표하는 게 아니니까 설문 문항 정도만 문제가 있는지 워딩에 문제가 있는지 순서의 문제가 바이어스가 편향적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DB 문제는 언제 알게 되냐면 이런 DB의 문제는 신고가 들어올 때 알아요. 그 전에 관심을 안 가져. 그렇죠. 비공표 네, 조사니까 그렇겠죠. 공표하지 워낙 않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내비둔다. 근데 아까 있던 우리 거주지가 내가 그 거주지에 살지도 않은데 막 전화가 자주 와요. 내 혹시 정보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이제 선관위라든가 여론조사 심의에 접수가 되면 이게 몇 건이 접수가 되면 좀 이상한데 네. 하고 이제 그때 적발을 하고 서버로 보자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밝혀지는데 네. 그 전에 그 문제가 터지지 않을 상황에서는 여심이가 이걸 적극적으로 적발을 못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보가 없는 한. 그런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제 RDD 조사, 비공표 조사, RDD 방식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공표용 조사도 RDD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PNR는 안심보다는 RDD를 훨씬 많이 했잖아. 이거를 차라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게 낫다. 제공해 줄 수 있거든. 랜덤하게 네네. 추출해서 얼마든지. 그렇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도 개선해서 아예 제공을 해주자. 그것도 좋은.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전에 진상규명해서 그럼요. 처벌받았으면 처벌해야 합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아니 이게, 저는 아이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뭐 여야 대선뿐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선거전을 하다 보면 밴드 외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 뭔가 경선 후보들끼리 압도적인 1위를 하면 그냥 그 나머지 새들이 그냥 1등을 확 몰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있죠. 새가 없어도 네. 여론조사에서 이게 기세 싸움이고 심리전이기 맞아. 때문에 네. 확 몰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뭔가 이런 여론조사 조작에서 조작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네.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정말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네. 대선 경선할 때 상대방이 누구였죠? 홍준표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가만히 경선 자체가 굉장히 좀 왜곡되고 잘못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아까 그 3억 6천을 왜 안 줬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선거 비용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 줬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그게요. 봐봐요.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을 잘 알잖아요. 둘 다. 그러면 당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보통 많이 시켜요. 대선 때 당 자금으로 아니면 캠프에서 하든가.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자금은 제한액이 없어요. 10억을 쓰든 여론조사에 5억을 쓰든 3억을 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네네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윤석열 후보가 머리가 좀 돌아갔거나 이준석이 좀 머리가 돌아갔으면 이건 당에서 발주하면 되거든. 미래한국연구소에. 예. 아니면 캠프에서 발주하고 네, 돈을 네. 지급하면 돼. 네, 네. 돈이 없는데도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왜 안 했을까? 그거는 초기에 약속하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네. 돈 주세요. 우리 조사 이만큼 할 거니까 돈 주세요 하고 얘기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충성심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휘어 잡으려고 네, 쉽게 얘기하면 영업하려고. 대통령 후보의 귀를 잡으려고 그렇죠. 예. 마음에 들려고 자기가 3,000명, 5,000명 많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칭찬하니까 또 조사해 또 보고하고 이러면서 이게 명박사 그 조사 괜찮은데 계속 좀 해봐 그러니까 이러면서 환심을 살라고. 환심 살려고 그래서 확답을 안 받고 그렇게 막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대전 돈도 많은 집안이고 서초동 그 그러고 집도 있어요. 많이 가봤잖아. 네, 네.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날 주겠지. 아니면 어떤 후원자를 붙여갖고 나한테 지급을 해주거나 제3자를 뭐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겠지.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거 네. 띄어먹지는 않지 않겠어라고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생각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명태균 윤석열이 그렇게 확답을 안 주고 시작했을 가능성은 난 있다고 봐. 그럴 수도 이거는 이제 있죠. 밝혀져야 돼. 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제가 단독 제 그 랩피셜을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이게 명태균권으로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명태균도 이 정도 선에서 끊어낼 수만 있으면 별 문제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게 터지면 여권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각 언론 플레이만 하잖아요. 그 보면은 누구를 네. 좀 흠집 내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특히 뭐 주진우 기자 같은 거 만났을 때 보면 자기 오히려 김건희를 이렇게 쉴드 치는 이런 것들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인 거야.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저는 올해 2월 달을 좀 주목을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2월 달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이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김영삼과 관련된 위반 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작년 12월 달에 선관위에 포착이 됐고 네. 고발을 하죠. 선관위가 검찰로 고발해서 2월 달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서 2월 달에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순방을 연기했죠. 그렇죠. 어. 독일과 덴마크에 가는 일주일짜리 네.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가기 4일 전에 갑자기 취소하죠. 급작스럽게 돌연 뭐라고 해야지 이거 갑자기 취소를 해버려. 저도 그때 연기. 기억이 돌연 납니다. 연기. 근데 이거 요 최근에도 뉴스 나온 거 보면 저 때 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유학금이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이제 5억 8천만 원 나오고 네, 네. 예비비. 항공료나 뭐 하면 더 커진다는데 이게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저런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갑자기 미룬 돌연 거죠. 순방을 취소한다. 네. 이거요. 이게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역대 순방 일정 갑자기 취소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딱 2번 있었는데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한 번은 박근혜가 나가려고 하는데 메르스가 터졌어. 그렇죠. 못 나가죠. 메르스. 그건. 못 그럴 나가죠. 땐 못 나가죠. 나가잖아.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네, 네, 그런 네. 일들 있을 때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전염병 진짜 그런 네. 큰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순방 무조건 가게 되죠. 네.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근무한 사람들 다 알겠지만 이게
3, 4개월 전부터 순방 계획 잡히면 다 준비하거든요. 1년 전부터 계획하잖아요. 계획은 잡고 나 사전 답사가고 다 준비하거든. 세팅이 다 끝나거든. 그 경제인들도 대거 가잖아요. 네. 약속 다 잡거든. 근데 이때 갑자기 취소됐는데 사실 그때 우리는 명품백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네. 김건희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김건희가 또 저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 이슈 되면 총선 앞두고 안 줄 거다. 그래서 네. 김건희를 가리려고 안 가면 안 간 대로 이거 문제되고 가면 가는 대로 또 화제가 될 거니까 김건희를 감추려고 하나? 그렇게 그리고 뭐 생각했어요. 그런 북한의 보도도 도발 나왔죠.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별의별 추측이 많았어요. 네. 추측. 아 음. 하나는 뭔가요? 취소 역대 순방 취소. 하나는 메르스고. 또 하나는 역대 취소가 딱 2건 있었는데 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메르스 사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거의 뭐 재난이나 아니면 재난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재난이 뭐였냐면 노태우 때 일왕의 건강 악화로 일본 방문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경우 상대가 건강이 안 된다 좋아서. 하니까. 네네네. 이건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경우가 사회를 아닌데 네. 그러면서 이때 뭐 의사 파업 얘기도 변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왜 네. 일정이 취소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해명 안 한 거야 용산이 두루뭉실하게 뭐 네네. 여러 사람이 해석하게 만들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2월이 명태균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시점이거든. 근데 공교롭게 2월 달에 해외 순방을 4일 전에 취소를 했다? 그리고 또 한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 2월 달 찾아보시면 김영선이 김해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김건희가 흔쾌하게 동의를 안 해줘요. 뭐 그렇죠. 단수 공천되면 나도 좋지. 그런데 경선을 해야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답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명태균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들은 나한테 빚진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내가 씨발 3억 6천까지 여론조사 비용을 내 돈으로 내고 지금 돈도 못 받았는데 다 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내 저 민원을 안 들어줘? 그리고 내 검찰 수사 받아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검찰 수사 그렇죠.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기 아는 라인에서 사실은 수사를 좀 무마시키거나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럼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한테 명태균이 자기 검찰 수사 들어오는 걸 가만히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랬겠죠. 뭔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잖아요. 지금 얘기했겠죠. 긴밀한 관계라고 명태균이 털어놨으니까 네, 그거 여러 가지 텔레그램 이런 거 보면 네. 김영선 문제도 상의하는데 네. 자기 자기 문제 문제. 검찰 수사 문제를 상의 안 했을까?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명태균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수사 무마 전화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가능성 우리 배제할 수 없고 첫째. 네. 거기에다가 김영선은 빨대였잖아요 자기. 네, 그렇죠. 그 반띵. 월급 반띵. 반띵. 그것도 보면 미래한국 연구소 돈 못 받은 거 많이 나왔잖아. 네. 사실상 월급 반을 자기가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 이게 공천이 안 되면 김영선 의원이 자기 월급 그러면 못 받는 거지. 자기 해고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걸 계속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해고 위기에 지금. 빨대 날라가는 아니 거지. 9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받았다는 건데 네. 세비를 절반 반띵해서 그 9천만 원 미래한국 연구소가 빌려준 돈이 있고 자기 그러니까 본전 이미 간신히 본전 받은 거야. 본전 회복한 거야 네. 사실은.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자기 빌려준 거 5,700만 원 뭐 받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우리 강혜경 전 보좌관이 빌려준 돈은 2,700. 그건 아직 못 받은 거고. 네. 아무튼 지금 김영선 복잡해. 좀 골 때리는데 네.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만에 하나 명태균이 수사 문제, 검찰 수사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윤석열 내외를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민원을 했다든가 한데 그게 대통령이 들었을 때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다. 예를 들면 뭐가 폭로를 한다. 뭐 예를 들면 뭔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플 수가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월 이후에 최근에 명태균 의혹은 최근에 터졌어. 네. 그 개혁신당 관계자 그리고 우리 강혜경 보좌관이 이야기하면서 뉴스토마토 이런 등등의 최초 보도가 됐잖아요. 이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도 맞아요. 채 안 됐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게 터졌으니까 거의 8개월, 9개월 근데 이상. 2월 달에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는데 진척됐다는 얘기는 우리 못 들었어. 그렇죠. 언론에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죠. 언론에 나오니까 최근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그러죠. 들어갔잖아.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2월부터 한 8월까지는 지금까지 눌러놨다. 잠잠한 거야. 누른 거야.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윗선의 힘이 작용해서 검찰 수사를 누르고 있었을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태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 의혹이에요. 레피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명태균 씨 밝혀야 할 부분이 있고 대통령실도 순방 문제에 대해서 왜 연기했는지 다시 이게 쟁점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히 이유를 밝혀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언론들이 추정했던 거는 뭐 순방하고 하면은 뭐 여사 문제 막 이런 게 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중하는 차원에서 뭐 그렇죠. 순방을 취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히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천에 개입하려고 순방을 안 가고 예, 나가면 내가 이걸 해결을 핸들링을 못 하니까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측인데 네, 추측이죠. 추측인데 정황상 이걸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 내외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뭐 어떤 공개된 장소 창원시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 오빠가 전화했죠. 뭐 오빠한테 전화 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굉장히 많이 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퍼져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 찾아서 경고까지 하고 갔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역들은 대부분 다 녹취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나눈 텔레그램 대화도 다 저장돼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 내에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명태균 씨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시점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4개에 대해서 전부 포렌식을 했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말도 해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끝내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네. 위협과 어떤 그런 것을 대상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내외예요. 그렇죠. 나를 그렇죠. 수사하거나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어떤 협박성 얘기를 주어 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 내외로서는 모든 만약에 대화 내용이 녹취돼 있다면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주고받을 때 뭐 저기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도 썰로 있다고 나와요. 하더라고요. 그런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챙겨주고 다른 지방선거에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제공할 줄은 굉장히 긴밀했었는데 뭔가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면서 좀 소원해졌고 그렇지. 요번 공천에서 월급 반띵 받던 게 본인이 투자한 것도 뽑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외면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서 뭔가 폭로를 하려고 생각했던 게 그렇죠. 아닌가. 그리고 이런 유형 있잖아요. 자기 과시형 이런 스타일은 그동안에 정권에서 천공은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천공이 뭐 권력서열 1위인가 이런 얘기도 한동안 풍미했잖아요. 맞아요. 네. 명태균이 들을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러니까. 난데 왜 천공 얘기를 자꾸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 명공이었는데. 맞아요. 아니 사실 그래서 김영선 의원하고 여사랑 직접 그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람은 나야 나다. 나 그 이거잖아요.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나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난데 왜 나를 몰라줘? 이러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잘만 꼬드기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굉장히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는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리고 저는 분명히 뭔가 약점을 잡고 있다. 아 있지. 네. 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6-7가지 네. 중에 하나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마무시한 거고 아까 RDD 이런 것도 PNR을 만약에 그걸 썼다면 오염된 RDD 프레임을 썼다면 그것도 문제 심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게 한두 가지가 네. 뭐 진짜 여러 가지가 터질 수도 있다. 한두 가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것만 봐도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만 해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열받는 일이에요. 분노하는. 아니 근데 이게 예.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터진다. 윤석열 해외 순방 안 간 이유가 만약에 그거다.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죠. 그거는 이제. 탄핵이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그건 들고 일어나 진짜로 그렇죠. 들고 일어나지. 이거 엄청난 일이 국감에서 혹시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강혜경 우리 전 보좌관이 용기를 내 스픽스 출연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이재용 위원장 기억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가장 다? 들었죠. 들었고,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다. 이게 이제 가장 그쵸, 충격적인 그쵸. 거죠. 그 얘기는 3억 핵심이 6천, 네. 3억 6천만 원. 출연한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기의 문제로 강혜경 전 보좌관의 문제로 몰아간다. 모든 걸 언론에 자기한테 나가서 덮어씌우려고 한다. 도저히 못 찾겠다. 국감에 원래 나갈 생각은 있었지만 그 전에라도 언론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정말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내가 해야 그렇죠. 되겠다. 네. 생각. 제가 충격적인 내용도 많이 드러났죠. 보면서 저도 많이 느낀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제보자. 예. 네. 이 제보를 했고 원래는 뭐 명태균 씨하고도 사이가 좋았을 거잖아요. 제가 이종호라고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니까 또 모든 걸 자기가 말했던 거를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걸 나가서 폭로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고소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약간 저는 동질감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이거. 저는 이거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이제 김영선 의원이 하위 10%가 돼서 컷오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혜경 씨는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준비도 잘하고 지금까지 한 것도 많았는데 이게 하위 10%가 된 게 너무 이상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무감사 때 와서 질문을 했던 게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랑 어떤 사이냐, 명태균 씨가 와서 뭐 어떤 거 했냐 이런 거에 대해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하위 10%를 잘라낼 때 이 명태균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뭐 여기 당직자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나 이런 어떤 지방 지형에 막 제보가 많이 들어가. 그렇지. 그런 소문이 있다. 네. 명태균이 실제 국회의원이고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거를 네네. 조사해.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이제 당에 제보가 들어가면 네.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뭔가 당의 실세였고 뭐 수돗물 같은 것도 안 퍼먹고 이 정상적인 의원이면 그것도 그냥 시켜서 먹은 건가 이런 넘어가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도 딱 보면은 뭔가 좀 저 사람을 정리해야겠다. 그때 네. 또 한참 11월 달부터 영남 다선 의원을 정리하고 네.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장차관하고 검사들을 내려보내야 된다는 게 어떤 윤석열 정권의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그렇죠. 싸우다가 사실은 그때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고 네. 그냥 막 사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김영선 의원을 잘라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어제 스픽스에서 나온 강혜경 씨 발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청구서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 비용 그 3억 6천만 원에 네. 대해서 청구서를 만들어라. 청구서 내가 들고 내가 서울 가서 받아오겠다. 네, 대통령 당선인께 받아온다는 거죠. 네, 네. 그거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보고했고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그걸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네. 돈 받을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다. 네. 그래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월 20 며칠인가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럼 20 며칠이면 선관위의 신고를 다 안 할 때거든. 회계 처리를. 끝나지 네.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그때 지급할 생각 있으면 계약을 그 전 그렇죠. 날짜로 해서 돈을 예. 지급하면 돼요. 신고도 했겠죠. 사실은 캠프나 정당이 할 수 네. 있거든. 전체 대선 자금이 400억 넘게 지급되는데 그렇죠. 예. 3억 6천이라는 비용 자체가 실비로 따지면 뭐 보고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또 대선에 이겼고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 공천장사 아닙니까? 그냥 딱 그렇죠. 떨어지잖아. 딱 딱 떨어지. 떨어져. 네, 네. 딱 떨어집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대선 캠프에서 안 주면 있잖아요. 아까 대선 캠프는 선관위 신고를 하지만 정당에서 그냥 정당 자금으로 당비 있잖아요. 네, 네. 정당에 재정이 있으니까 정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발주한 걸로 하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까 얘기했던 자가 발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속을 하지 않고 했다가 이만큼 했으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이제 네. 얘기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툭 친 거지. 네. 저쪽에서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거나 음. 만나주지도 않았거나 뭐 이것 중에 근데 이제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또 반발을 하거나 뭔가 난리를 쳤을 건데 그때는 안 하고 넘어간 이유는
공천을 줬으니까 공천도 줬고 그 뒤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빼먹을 게 많을 여러 가지. 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7가지 중에 지금 하나만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6가지가 또 또 있을 수 있는 있지. 거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저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거기서 머리가 확 돌아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못 받은 거 대신에 요게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3억 6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권 내내 내가 공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거 하나 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과시를 하면서 그걸로 실제로 또 실제로 돈을 또 받았잖아요. 지금 코바나 컨텐츠 후원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그 21g, 뭐 히림, 히림, 종합 21g. 뭐 이런 데들 잘 나갔잖아 다. 그거 다 밝혀졌잖아. 지금 밝혀지고 그렇죠. 있잖아. 네, 네네. 그거 막 도망 다니잖아. 지금 국감에 안 네, 나가려고. 네. 21g은 문 닫아놓고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대표. 네, 히림도 뭐 법무부에서 엄청나게 맞아요. 용역을 많이 받았더만. 네, 그러니까 공사. 뭔 얘기냐면 꼭 여론조사 쪽이 아니더라도 아까 인사나 아니면 무슨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네.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대통령이 만약에 총회했다면 김건희가 총회했다면 얼마든지 지금 정권의 행태를 보면 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명태균이 뭘 요구했는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오빠 전화 왔죠. 그 발언 네. 잘 될 거야 이거 윤석열을 두고 호칭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네, 네. 그거를 이 강 보좌관은 여러 번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한다 본인 입장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발언을 하셨고 또 다른 사람도 들었다. 들었다. 네. 그리고 11일 날 국감 행안위 성관이 그 국감이 있거든. 네. 중앙선관위 그날 나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는 바뀔 수도 있다.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하니까 맞아요. 이 김관희 건에 대해서 명태균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법사위 네. 나갈 수도 있어. 몰라 네. 이건.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소식 하나만 더 소개하면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총리로 첫 총리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을 추천했고 보수 후계자로 이준석을 건의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에서 기사로 나왔죠. 야, 나는 이걸 동아일보 기사가 사실은 동아일보와 명태균 관련해서 조중동이 김건희 이슈는 많이 쓰긴 쓰는데 네.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를 정면으로 쓰는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없었죠 거의. 이제 동아일보 네. 물기 시작하더라고. 네, 네. 이거 그래서 나는 의미 있게 봤어. 네. 최근 동아일보 사설 보면은 예. 앞으로 2주간이 보수의 10년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논평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너무 소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20년이라고 해도 20년. 20년 집권. 사실 사설에서는 좀 이렇게 비판하는 논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태균 이슈에 따라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나왔을 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명태균의 수준이라는 게 천박하다, 일천하다 저 느낀 게 이때 총리의 기준은 뭐였냐면 민주당이 동의하느냐 아니냐였어요. 왜냐하면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총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총리 있잖아 한덕수를 네. 선택한 거예요. 사실 노무현 정권 때 뭐 일을 했고 어쩌고 민주당 쪽에서도 거부감이 적을 거다 생각해서 임명한 거거든. 전북 사람이고. 근데 최재형을 민주당이 하겠냐고. 감사원장으로서 저 진짜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애는 아니야. 명태균이 지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아유. 아니 근데 나는 최재형 쪽이랑도 친한가 보죠. 뭐.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이게 수도 못 있고. 받는 카드란 말이야. 좀 상식이 있으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최재형을 민주당이 받아주겠어? 말도 안 어떤 놈이 그런 주장을 해? 아 명태균이 이 새끼가 맛이 갔구만. 아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한 것들이 좀 떠다니던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좀 혹하더라고요. 아 진짜 말을 진짜 잘하시긴 아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간신 중에 충신 아니었던 사람 없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 그건 멋있더라. 네, 그리고 뭐 또 사람은 옷과 같아서 어떤 옷은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되고 어떤 옷은 뭐 일주일에 한번 어떤 옷은 뭐 계절마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구라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말빨이 있는 거예요. 네. 언변이 있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거 뭐 나름대로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최재형 추천한 걸 보면서 이건 수준이 떨어지는데 딱 그걸 느꼈어.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마음도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보수의 후계로 이준석을 건의하니까 관계가 그래서 나빠진 거야. 관계가 수사받고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는 대표였는데. 아니, 이준석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거를 좀 객질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것도 열받았을 거야. 아니, 맞아. 뭐 보수의 아니 대통령 내외 마음도 못 읽고 뭘 한다고요. 수사해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유가 있었네요. 예,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커요. 검찰 그냥 바로 수사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선 때까지는 그래 너 저 여론조사해서 나 대통령 많이 줬어. 근데 야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했어. 막 이준석을 추천하네. 이준석 씨 나랑 나 죽이려고 하는 놈하고 내가 열받았는데 대선 기간에 왜냐면 그쵸. 이준석이 가지고 논 거잖아. 무슨 야구복 뭐 이렇게 뭐 옷 입고 다니고 막 시켰잖아 일일이. 네. 아니 윤석열을 쪼다 만들었어 사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아유 그 저기 여의도역에서 그 아침에 인사시켰거든요. 맞아. 그 대선 때 인사시켜서 이준석이 숙제를 내줬으니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사를 한 시간 시켰는데 기자들이 또 이렇게 깐족대고 물어본 거야. 아니 이준석 대표의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삐져가지고. 네, 몇 가지 주머니 갖고 있다 막. 맞아요. 비단 주머니. 이란 막 주머니 그 숙제했냐 얘기할 때는. 그랬더니 숙제하셨습니까? 그냥 갔어 집에. 이준석이 사실 입을 다문 때가 언제냐면 대선 결과 딱 나왔을 때. 지가 막 그 7% 10% 이긴다 호언장담했거든. 네, 네. 그 여의도 연구원이 그 국민의힘 부설연구소 막 그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나왔다라고 막 지는 막 자신만만했거든. 근데 0.7로 이기니까 그렇지. 이기는 거는 감사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거야. 판세를 잘못 읽었구나. 그 저게 출구조사 발표됐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게 그 그런 거고. 10%씩 이긴다는 결과가 혹시 명태균이 아니, 그럴 수 있어. 피해자 결과. 그때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원도 이상하게 나온다고 했고 갤럽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다 엉터리였거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아직도 갤럽 이런 조사를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 많이 틀리는데. 그때 그 정말 문제가 돼서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그러네요. 엉망이냐. 도저히 못 믿겠다. 그때 사실 제가 있었던 몸담았던 윈지 코리아 컨설팅만 근사치로 계속 주장을 했죠. 0.5에서 1~2% 사이에 계속 움직인다라는 공표형 조사도 그랬고 사실 그 비화는 정치 비화 그때는 왜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광고 하나 하고 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밀크시스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네, 우리가 가족 간 건강 도우미 코어 밀크시슬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습니다. 아우. 이거는 맛있는데? 김지호 네. 대변인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밀크시스. 어제 한잔 하셨죠? 네. 네, 음주 전후에 하나씩 딱 먹으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까? 네. 술자리, 회식 자리를 위한 휴대용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공식 몰에서만 판매되는 패키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30% 할인하니까요. 이벤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평상시에 하루에 하나를 먹다가 술자리 있으면 전후에 하나를 더 먹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간 해독에 아주 좋습니다. 코어 밀크시스. 벌써 피로가 풀리는 거. 코어 밀크시스. 역시 광고에도 예, 아 그리고요. 적응을 잘하시고 제가 계시네요. 보니까 지금 동접자가 5,200명인데 좋아요가 2,700입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 좋아요 한번 오. 눌러주시면 우리 박시영 TV가 널리 퍼져나갑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광고 하나 더 하고 마저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가입하게 되는데요. 현금 사은품을 듬뿍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꼭 필요하죠. 이사하거나 아니면 새로 3년마다 가입할 때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입은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드리고요. 정수기 렌탈 시에도 최대 30만 원. 그래서 총 최대 108만 원에 달하는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됐고요. 현금 사은품만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무려 60만 명에 달하고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된 믿을 수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경력 13년 이상 된 전문가들에게 최저 요금과 최대 혜택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요. 직영 코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 및 사은품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에 박시영 TV 보고 왔다라고 말씀 주실 경우에는 고함량 이건데요.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3초 견적, 바로 견적이 나오면 3초 만에 확인 이후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내일 바로 전화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서 뭐랄까요, 이 최대 108만 원까지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광고하는 동안 네,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네. 명태균 씨가 한 달이면 하야 할 건데 감당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5일, 6일 이틀간 1박 2일 동안 이틀간 채널 A에서 명태균 씨를 동행 취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면서 검찰 조사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건데 감당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내가 검사한테 가면 이렇게 호언장담을 제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나를 수사에서 빼라 뭐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단독으로 뜬 거야 지금. 깜짝 볼 필요 놀랐네. 없어. 박시영 TV 보면 돼. 아니, 다 한 얘기잖아. 우리가 명태균의 속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네. 볼 때는 만약에 저런 발언하는 스타일이라면 2월 달에 만약에 자기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저런 식의 표현들을 했을 거다. 윤석열 내외한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도 명태균 씨를 조사할 때 출장 조사 가고 핸드폰을 반납했다면 저런 반응이 안 나올 텐데 뭔가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또 약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그날 아침에 휴대폰을 압수를 했다가 또 바로 돌려줬잖아요. 깡통이라며. 네, 깡통이긴 한데 보통 그렇게 바로 안 돌려주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돌려줍니다. 포렌식을 하거나 예. 아니면 깡통이더라도 어쨌든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안 깡통인지 돌려주거든요. 아닌지를 알려면 포렌식을 해봐야 해야죠. 돼요. 네.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지금. 쓰일 것 같아요. 창원지검에서도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압수수색을 뉴스만 보고 창원지검장이 야 이거 바로 해야 되겠다 가 이래서 갔겠어요? 창원지검장이 지금 힘들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커져버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오늘도 김건희 씨 관련해서 논란들이 계속 커졌는데 오늘 이제 특별한 내용은 뭐였냐면 민주당이 그 특검만을 그동안에 추진했었는데 김건희 네. 씨 관련해서 최혜병 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상설 특검을 하겠다. 병행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최혜병 건도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법 발의를 했어요. 입법 발의를 했는데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는데 7일자 오늘 했는데
중요한 거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방식대로 하면 여권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여당 네. 추천이 들어가죠. 그렇지. 여당 추천과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법원 법원 행정처장, 차관. 법무부 차관, 차관, 그리고 법원 대한변협 회장, 회장이 뭐 이런 추천한 식으로 사람. 들어오니까 들어가죠. 보수 네. 성향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조건을 새롭게 달아서 이거를 이제 그 개정안을 규칙을 규칙을 낸 개정했죠. 거죠. 네네. 뭐라고 냈냐면 요거를 어, 알려주시죠. 대통령 친인척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추천은 제외한다. 그렇죠. 음. 그래서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힘한테 걸로 주지 않고 않는 배제하는 걸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 몫이 네 명인데 민주당 2명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조국혁 야당. 신당 네. 1명 그리고 진보당 1명이 추천되게 돼 있어요. 진보당하고 개혁신당은 의석수가 같은데 세석이잖아요. 네. 같은데 이 재선 의원 선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근데 진보당에 재선 의원이 있거든. 네. 예. 그래 왜냐하면 그 저기 울산 그 북구 윤종호 네, 그쵸. 거기 네. 재선이거든. 네. 옛날에 한번 하고 뛰었거든 중간에. 근데 다시 됐으니까. 그래서 진보당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제 발의를 했다. 박선중 원내대표 네. 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발의했다 규칙을. 요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죠.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통과되면 되는 거죠. 통과되면 이게 네. 운영위하고 법사위 거치면 되거든요. 네. 운영위에서 합의 보고 법사위로 올려서 법사위 통과시키면 본회의 가면 네. 무조건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설특검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네. 그 기간도 검사 짧고. 숫자도 적고 네. 특검 숫자도 적고 기간도 기간도 짧기 때문에 짧고. 아마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런 명태균 공천 개입이나 한두 개 딱만 맞아요.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고 쪼개면 됩니다. 그걸 또 상설특검을 여러 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걸 빨리 한두 개 하겠지. 쟁점마다 상설특검 딱딱. 좋네.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로 끝냅시다. 이번 정권.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아. 이제 거의 끝났어. 거의 왔어. 지금 한 8분 그러니까. 정도는 온 것 같아. 아니 그리고 KTV 그 황제 관람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그 보셨어요? 영상 못 보고 사진만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원래 이게 이제 그 뭐죠 부산 엑스포를 뭐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목적이 만약에 그 홍보 목적이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KTV에만 딱 올려놨어요. 저도 그거 한참 찾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게 JTBC에서 보도됐을 때 지금까지 조회수가 500건. 아무도 안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서 봤더니 한 2,800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본 거죠, 이제. 이게 언론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색한 그런 말들이. 그리고 요걸 제가 좀 봤는데 만약에 녹화했는데 잠깐 와서 보고 갔을 것 같으면 녹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왔다 가야 되잖아요. 뭐 끝난 박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즐기면서 봤던 거죠. 꽃장식 해놓고 앉아 있을 때잖아요. 꽃장식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이제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 대통령 내외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의 아첨과 아부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니까 기쁨조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근데 다 그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KTV 제작 그 8,600만 원이라는 돈이 김건희 여사나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국민 돈을 빼가지고 그 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악용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이나 써가지고 예. 그냥 300만 원짜리 그 가방 하나 사갖고 갖다 주면 되는데. 아니 근데 보통의 어떤 공직자들의 그런 마인드는 그런 걸 제안하면 굉장히 그런 사람을 좀 이상하게 봅니다. 이놈이 나를 보내려고 그러나.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네. 아니 나를 위해서 9천만 원 들여갖고 너무 경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경복 보고 네. 아니 자기가 무슨 고부군수야? 아니 뭐 지금 구한말에 있을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오늘도 김건희 관련된 그 여러 비리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JTBC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그 모친 최은순 씨하고 네.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자가 있거든 김모 씨라고. 네. 이것도 이제 처벌 받았는데 네.
이 사람이 렌터카 사업 진출했는데 네, 도이치모터스가 그 BMW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권오수한테 붙여준 거야. 맞아. 근데 권오수가 그 이제 김건희가 추천했다라고 해서 김건희 후배다 잘 챙겨봐라 이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BMW 50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네. 도이치모터스하고 연계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혜택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신생업체가 한두 달 만에 그렇죠. 그 설립한 지 한두 달 만에 이런 대형 BMW 본사랑 그치, 같이. 본사랑 네. 같이 이게 실적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과시용이 되는 거지. 네. 제가 요거 대선 때도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무슨 그 김건희 여사가 이상한 무슨 대학 최고위 가정을 많이 해요. 네, 그치. 네. 그 동창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위주범이. 뭔가 좀 로비스트, 뭔가 좀 자기 사업의 외연을 넓히려고 이상한 최고위 가정을 했는데 그 동기생이고 이분이 그 모친 최은순 씨가 분당 인근에 신도시급 그런 땅을 삽니다. 네. 몇십만 평. 그거 땅을 살 때 뭐 현찰이 없잖아요. 뭐 사고 이럴 때 이제 잔고가 뭐 몇 억 있다.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뭔가 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잔고 위조를 한 혐의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선 때도 아니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괜히 잔고 증명할 할 리가 있나. 뭔가 김건희 여사와 커넥션이 있으니까 모친을 위해서 잔고 증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하던 렌터카 사업도 도이치모터스와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대단한 특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최은순, 김건희는 하나의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렇게 맞아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난 진실이 거지. 밝혀나고 밝혀진 있다. 그리고 BP 1차 패밀리. 그 도이치모터스 주포 네. 가 권오수가 그 김 여사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주식 수익 30-40%를 준다고 말했다. 이것도 이제 JTBC에서 보도를 네, 했죠. 네. 그만큼 그 사실을 김건희 씨가 옆에서 들었으니까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면 네.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포가 내가 권오수한테 이거 도와줄 테니까 네. 나한테 30-40% 수익 줘야 돼. 이렇게 네, 서로 네, 이야기가 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권오수하고. 이 정도까지 정황이 왔는데 이게 공범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뭐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뭐 불기소한다는 뭐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뭐 단정할 수 없다. 아마 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뭐 공범이라고 뭐 볼 수 없다. 막 이런 논리를 세우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제대로 수사나 해봤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터지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 정도 심상치 않아요. 정황이면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죠. 아니, 아니, 저 그리고- 그냥 상설 특검으로 우리 김규현 변호사, 우리 이지훈 위원장 추천하고 싶어. 저 진짜 둘이 가서 그냥 수사하면 다 밝혀질 것 그럼 이 같아. 코너는 두 가지네. 김지영 의원이 아니 좀 한 2달 지난 후에 단독 인터뷰를 계속하면 되죠. 그 조건이면 괜찮아. 브리핑을 여기 와서 그렇죠. 여기서 하면 되겠네 진짜. 그리고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21g 그 인테리어 업체 네. 코바나 컨텐츠 그 후원 업체죠. 네. 여기가 그 대통령 그 관련된 여러 사저 뭐 이런 것들을 수의계획으로 따냈다 관저공사 네.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도망 다닌다는 거죠. 행방이 미연하다. 국감 폐하로 잠적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고 아까 후원업체 네.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인 여기도 이제 히림 종합 히림. 건축사무소도 동일한 방식인데 법무부 주관 용역을 100억 원 이상 취임 이후에 따냈다.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100억 저는 원 이상. 진짜 설계 감리 용역을 주로 맡았다고 합니다. 약간 김건희 여사의 주변 사람들이 나라를 다 털어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그래서 행안위에서 21g 그 대표 만나려고 네. 왜냐하면 이게 하도 뭐 연락에도 안 맞아요. 오니까 네, 국감 네. 증인 채택이 안 되니까 네,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은 하게 돼 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소재지에 뭘 보내면 받아야 하는데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보냈는데도 안 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도망간 거지. 도망간 도망가죠. 거예요. 출석 요구서 자체를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동의에 나섰는데 만나지는 못했고요. 문 잠겨 있고 아주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듯한 뭐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만약에 특검이 또 시작이 되고 수사가 되겠지만 이 도망간 사람이 또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뭐 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그 국감을 도망다닌다 한다고 해도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관저공사 관련 청문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건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아니 아까 저기 디핀님께서 젓갈 담근 건 아닐까 나도. 아유, 그게 그 얘기잖아. 그 얘기. 아 네. 끔찍합니다. 아우, 네.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얘기 좀 하고 재보궐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친한계들이 만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쪽에서 열이 좀 받았더라고. 왜냐하면 받았죠. 윤석열 회의 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거야 한동훈이. 나 저 부산 가야 돼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뺐는데 부산. 저녁에는 친한계 모여서 한 그렇지, 20명들이 그렇지.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독대를 좀 해주든가 그러면. 아니 삐진 그러니까 거지. 삐진 거 좀 달래려면 그죠. 금요일 날 104표, 4표 반란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주말 동안에 이런 반란표가 왜 일어났는지 정말 고민하고 정말 성찰을 해야 되는데 만찬을 했다 막 웃으면서 네. 뭐 축하 만찬이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순방도 안 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용사는 용사 아니고 당은 당이다. 아 진짜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을 정례적으로 해서 2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늘리자.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당 뭐 대변인이나 패널들 만나보니까 갑자기 막 백선엽 장군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한동훈이 앞장서기로 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실가 한판 할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해지는군요. 아주 뭐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결국은 1차 분수령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중도하자. 내려와. 이거 지난해는 끝나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국감에서도 네. 여당 쪽에서 만약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김건희 국감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막 방어하고 뭐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 제가 왜 그러냐. 김건희 디펜스 어떻게 하기가 너무 방어하냐고. 힘들어. 그러니까 맞아. 방어할 방법이 네. 없는 것도 맞긴 한데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특히 또 특정 상임이나 이런 데는 친윤계 의원이 거의 없는 데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친한계고 뭐 이런 데는 그냥 자기들이 굳이 방어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민주당이 뭐 이거 하자 그러면은 이 사람 채택합시다 하면은 보통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하세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싸움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게 감정 싸움이잖아요. 빈정상하는 거. 네, 근데 그치. 지난번 그 윤석열 김건희 나왔을 때 공항에서 보면 한동훈 거의 외면했잖아. 맞아요. 김건희가 네.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뻘쭘한 거야. 거기 가봤자 네. 자기. 그런데 이 또 불을 지르는 사건이 하나 터진 게 언론사 뭐 창간 행사가 있었는데 자리 배치를 하는데 윤석열 옆에 그쵸, 그쵸. 여야 대표 자리를 만들었대. 네. 바로 옆에 만들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알고 싫다. 도저히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옆에 기업인들 기업인들. 앉은 자리를 세팅하고 한동훈을 건너편 쪽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여야 대표를. 한동훈 쪽에는 원래 받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석표가. 그랬겠죠. 이게 바뀐 걸 알고 나 안 가! 그렇지, 이랬다는 거야. 사실은 그게 이제 의전 서열하고도 다 연관이 있을 텐데 밀린 그러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야 한동훈도 꼭지가 좀 돌았을 거예요. 네. 야 이건 뭐랄까요 건너갈 수 없는 다리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이제 그렇죠. 한판 붙어야 할 상황이 오는구나. 뭐 공격 사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대남 씨. 대통령이 국민의힘 여당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중도에 하차했죠. 그다음에 네. 김기현 대표도 중간에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대표하고도 사이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정권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하처럼 자꾸 취급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사실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선출직이고 어떤 독자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닥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동훈으로서는 사실은 3연초가 몰렸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바닥이죠. 자기 지지율이. 그 다음에 민심이 안 좋은 데다가 국민의힘 당의 장악력이 떨어졌죠. 의원들이 친한계가 적으니까. 네. 그런데다가 윤석열하고 대통령 사이가 안 많이 좋죠.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 그다음에 이슈에 싫어하고. 김건희 이슈가 지배하고 있는데 김건희 건에 대해서 세게 얘기도 못하니까 네. 이슈의 중심에 서지도 못하고 있고
민심을 잃었고 차기 주자에서 이재명 대표도 완판 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네라는 생각들이 더 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으로서는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이 즈음 그 국감이 김건희를 세게 때릴 테니까 이 국면에서 뭔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건 말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네. 재보궐선거 좀 얘기를 해야 네. 하는데 부산 금정은 잘 아시겠지만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김경지 후보 민주당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됐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초박빙 상황입니다. 네. 오차 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정말 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일 것 같고요. 네. 부산 금정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광 상황도 제가 들어봤는데 원래 영광 여론조사 해보면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세 후보가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 진보당 후보가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경합 중인데 최근 들은 얘기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빠지고 진보당하고 민주당이 좀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당이 무시를 못하는 게 보궐선거는 진보당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 지지자들이 다 몰려와서 네네. 막 저 흔히 말하는 밑바닥을 후는다고 하는데 네네. 여러 봉사활동 막 하면서 그렇죠. 동정론을 막 자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영광사를 미친 듯이 그냥 돈 그렇지. 쫄내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좋아졌대. 예? 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이제 맞받아 치면서 음. 아까 강의원 저 우리 특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확실히 그 일주일 전에 비하면 좋아졌다. 서서히 민주당도 좋아졌는데 조국혁신당은 빠지고 저 진보당이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 과거에 그 민주당하고 무소속가 붙으면 영광에서 무소속이 이긴 경우가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좀 앞섰지만 그게 왜냐하면 솔직한 답변을 안 하거든. 거기는 이제 민주당이 그 흔히 말하는 민주당 아성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장감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한 10% 가까이 진보당이나 조국당은 앞서야 좀 안심할 수 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는 못 벌린 상태라서 5% 정도 이렇게 이제 현장에 느끼는 감은 그렇다는 거고 조만간에 여론조사 꽃도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번 주에 조사 결과 발표될 텐데 아무튼 영광도 약간 살 얼음판인 건 분명하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교육감 서울 교육감 네, 선거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조전향이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네. 오늘 그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가 이것도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 규칙에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선거방송 토론회 규칙에 보니까 네. 4년 전에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를 한 득표했거나, 후보거나 네.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선거 개시 운동 개시 전에 여론조사에서 평균 5% 네. 정도 득표를 한 사람이 그 토론회 그 초청 대상인 거예요. 네네. 근데 웃기는 게 여론조사 기문 어디냐 여론조사가 봤더니 뭐 종편, 공중파 그다음에 일간지. 보도 전문 채널도 YTN이랑 네네. 연합뉴스 그다음에 네. 일간지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네. 최근에 발표됐던 건 CBS, 그다음에 쿠키뉴스 이런 데 발표됐거든. 이런 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이제 기준을 뒀잖아요. 선관위 산하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라는 거를 이제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하잖아요. 개도업무를 하잖아요. 선관위가. 그러면 적어도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하거든. 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걸 바꿔야 하는데 규정을 안 바꾼 거야. 그걸 무리하게 강행한 거야.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정근식 후보가 그래서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진보 유튜버들하고 합동 토론회를 오늘 개최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사회를 봤는데 이건 무조건 정근식 후보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중파 세 군데에서 KBS, MBC, SBS 중계를 조전영만 했기 때문에 그건 조전영한테 유리할 수는 있는데 네. 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진보 유권자들이. 네, 지금 네. 사실 진보 유권자들은 전부 다 김건희에 꽂혀 있거든. 맞아요. 정치 이슈에 언제 이거 탄핵시킬 수 있어. 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네. 관심이 없었는데 심판해야죠. 이거 딱 보면서 야, 이 새끼도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네. 꼭지가 돈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교육감 선거가 약간 관심이 새롭게 네. 생겼고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가 이번 주 금 토요일입니다. 아침 그렇죠.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사전 선거. 네, 이거 네. 꼭 참여해야 합니다. 사전선거. 왜냐하면 본 투표가 임시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투표하기 어려워요. 하기가 8시까지 투표는 가능한데 네. 그래서 무조건 금요일 토요일 날 투표를 해야 하고 후보를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글씨 이름 석자를 외우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육감 정답은 정근식.
뭐라고 하더라? 그다음에 초코파이 정근씨. 그다음에 뭐 아니 이게 정정당당 정근씨. 그다음에 뭐 정씨, 정근씨, 정씨. 뭐 별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정씨만 외우면 돼. 정씨. 정근식 한 5번만. 정씨. 아니 정씨. 왜냐면 성씨가 다 달라요. 4명 후보가. 정씨만 외우고 가면 돼. 예. 아 이거 사전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피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를 안 하고 본 투표를 하는데 제가 그때 주소를 늦게 바꾸는 바람에 제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온 적 있거든요. 네네. 대선을 제가 부산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어요. 그래요? 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자, 그래도 오늘 아무리 바빠도 AI 정치 토크는 또 하고 가야지. 제가 오늘 사실 AI 정치 토크가 그 게스트를 위한 스페셜 AI 정치 김지호를 토크입니다. 네. 네. 아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시죠? 네, 전 부대변인 하시죠. 대변인. 예. 네. 께서 지금 인요한 의원이 문자한 거에 대해서 네네. 네, 저기 국민권익위에다가 이걸 이제 조사해달라라고 네네네. 이제 네.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네가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뭔가 제대로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네네.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그냥 종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요한 그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으로 의심되는 저거 누가 봐도 수술 청탁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사고 연세대 또 교수로 활동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요한 최고위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뭔가 좀 본인이 성명불상자 모르는 사람의 어떤 그런 병원 관련해서 청탁을 받아서 내가 해결해 줬다 이러길래 그러면 왜 그런 사람만 했냐. 대한민국 모두 그런 혜택을 줘라.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다 신고를 했더니 권익위에서 신고 접수를 못 받겠대. 아 그래요? 네, 왜 못 받냐면은 대상자가 누구냐 의사. 네. 그다음에 병원이 어디냐? 병원이 어디냐. 네. 수혜를 받는 환자는 누구냐. 어떻게 알아? 그걸 이제 저보고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신고를 못 받겠다. 네.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테러 암살 시도를 받아서 그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그 헬기 이송을 받아. 그게 특혜라고 누가 신고를 하니까 막 그때 당시 있던 국회의원 의사들 전부 다 가서 권익위 조사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의사들 지금 처벌한대요. 네. 징계한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인요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고 접수조차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그렇습니다.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네. 질문 주시죠. 네, 의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의 문자가 공개되었어. 이제 문자 내용은 쭉 썼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권익위에 이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국가권익위는 무엇을 해야 할까 네. 했더니 얘가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일단 사실관계 조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정치적 영향력 이용했는지 우선적으로 수술 받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자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라고 정답을 딱 알려줬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네. 이거 처음 봤지? 너무 신기하네. 야, 이거 너무 신박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보낸 의사가 누군지, 소속 병원은 어딘지, 언제 어떻게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조사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문자 분석하고 포렌식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랑 의사 불러서 진술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문자 외에 또 전화 통화했을 수도 있으니까 통신 기록 조회해야 되고 의료 기록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병원 및 의료진 조사해가지고 외부 압력 있었는지 조사하고 또 환자 가족이 국회의원이랑 어떤 관계인지 조사하고 병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하고 국회의원은 활동 기록을 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면 되잖아. 너무 신기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거 권익위에 제출을. 그러니까 아니 나는 거기에서 사실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를 지금 AI 정치 토크를 이재현 위원장이 이제 이걸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저희 방송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국감 때 청문회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상식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AI 정치 토크를 활용하면 꼼짝 야. 못해 상대가. 그럴 것 같아. 예. 어. 너무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 너무 상식. 자 오늘 그래서 아니야 예.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짧게 할게요. 그런데 국가권익위에서는 이런 조사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 내용 직접 알아오라고 했어. 이러한 국가권익위를 비판해줘라고 했더니 네, 이거는 책임 회피고 또 조사 권한을 부적절하게 위임한 거고 국민한테 맡기면 공정성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공정성 훼손되고 무능한 거고 국민한테 부담을 가중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자, 너는 욕쟁이 할머니야. 이러한 권익위원회를 짧고 강하고 시원하게 욕해줘. 요거는 김지호 대변인이 대신 읽어주세요. 저는 못 예, 읽겠어요. 예, 예. 네, 답변. 야, 권익위원회 이것들아, 니들 밥 떠먹여 주는데 그걸 니들이 해야지. 뭘 국민 보고 조사하래. 일 안 할 거면 싸그리 꺼져. 세금 쭉 내면서 구실도 못하고 이런 무능한 것들 자리나 비켜. 못하면 때려주라고. 와. 때려치우라고. 예. 아니 이렇게 딱 챗 GPT가 이렇게 너무 나오죠. 신기합니다. 오늘 방송 나오길 잘했네. 이거 이거 안 하나 해야 돼. 배워갑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회 보좌관들도 AI 이거 많이 활용하면 도움 될 것 같아. 뭐. 너무 신기합니다. 네. 하나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 들어갈 것 같아. 이화영 그 증인이 청문회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그 통일운동가 하동혁 씨가 니혼함 필리핀 안 왔다. 북측 송명철이 직접 확인해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네네. 이 하동혁 우리 그 증인이 통일운동가 선생님이 쇼츠로 나온 것도 있어요. 핵심적인 얘기들. 그거 많은 분들이 봤던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비와 그때 뇌를 일요일마다 밤 9시에 공개하는데 이번 주는 저걸 했죠. 그 2002년 노풍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과정 못 본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왜냐하면 스픽스 막 이런 게 막 터져갖고 네.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일요일 9시 지금까지 공개됐던 거 많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컨텐츠로 교육 백과사전이라는 코너를 토요일 날 9시에 밤 9시에 늘 업로드합니다. 그것도 교육 콘텐츠 많이 알아야 돼요. 교육이 미래입니다.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슈퍼챗 지금 산타님이 아마 이재은 위원장이 팬인 것 같아.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뵈서 좋다고. 네. 지난주에도 2번 보내주시면서 전두환 흉상 설치 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마포 지지자 5만 명의 마음을 담아 응원한다고 23대 국회 꼭 들어가달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재은 위원장이 마포에서 5만 명 지지자 마음을 응원합니다. 계속 그 같은 이야기 좀 네. 해주셨고요. 엄태훈님 퇴근하고 이제 봅니다. 박시영 대표님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요즘은 40대 중반을 보입니다. 이거는 좀 뭐야, 아닌 것 이거 같고. 누가 쓴 거지? 요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고. 자, 저희는 내일 최강신박 코너는 내일 예정대로 7시에 진행합니다. 최강욱 신임 변호사와 함께 내일도 재미있는 얘기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독 분석한 거 앞에 명태균 얘기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DD 문제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론조사가 불법 여론조사가 심각했는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2월달에 검찰 수사가 명태균 시작됐는데 공교롭게 2월달에 해외 순방을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게 뭔가 연관성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항의를 했다든가 협박을 했거나 그리고 그때 이제 또 김영선 공천이 꼬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명태균 이슈 때문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느닷없이 갑자기 돌연 취소된 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단독 다시죠. 단독. 네, 단독. 네, 단독. 그리고 네. 강혜경 전 보좌관님이 용기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RDD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와 PNL이 어떤 RDD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강혜경 그리고 PNL 대표가 밝혀주시면 더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지호 부대변인 모시니까 더 신나고 풍부해졌다 할까요? 좋습니다. 네. 당분간 계속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